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부쩍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며느리는 아무리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시어머니라도 예의를 지키며 깍듯이 모셔야 하고, 며느리를 하녀 취급하며 당연하다는 듯 구는 시누이에게도 친자매처럼 따뜻하게 대해야 하는 걸까요? 그런 게 정말 바람직한 며느리의 자세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고 싶어서 살아오면서 한 번도 큰 소리 내지 않고 늘 예의 지키고 참고 이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오히려 그런 제가 부모님께 죄송한 딸이 된 것 같아서 가슴이 미어지도록 자괴감이 들어요. 남편과는 대학 시절에 만났습니다. 같은 과 선후배였고, 저는 당시 남자에 대한 경험도 없었고 연애도 처음이었어요. 세상이 좁았던 저는 남편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정말 많은 마음을 쏟았고, 자연스럽게 졸업 후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할 땐 남편의 똑 부러지고 논리적인 말투에 감탄하기도 했고, 감정을 절제하며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모습이 참 어른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가끔 남편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무섭게 화를 낼 때도 있었지만, 성격에 약간의 기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라고 넘기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제 자신이 더 성숙하다고 믿었고요. 저희 부모님은 딸 하나뿐인 저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셨습니다. 특히 결혼 준비할 때는 시댁에 책 잡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모든 것을 아낌없이 도와주셨어요. 집이며 혼수며 예단까지 그야말로 최고 수준으로 준비해 주셨고, 상견례 자리에서도 딸 하나 시집 보내며 뭔가 부족하게 해선 안 된다며 눈물까지 글썽이시더군요. 특히 시댁 쪽에서 신랑이 공부하느라 모은 돈이 없다고 말하자 저희 부모님은 오히려 그 말에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가 다 해주겠다며 제 손을 꼭 잡고 다짐하셨어요. 집 명의도 저희 부부 명의로 하면 시댁에서 괜한 말이 나올 수 있다고 하셔서 신랑 명의로 해도 괜찮다는 말씀까지 하셨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 결국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빌라에 들어가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정말 공들였고, 그 당시엔 이 정도면 어디 가서도 부끄러울 일 없겠다. 시댁에서도 트집 잡힐 일 없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인터넷에 보면 며느리가 집을 해갔다고 하면 오히려 기를 죽이려는 시집 식구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저는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그러진 않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시자는 시자라는 말이 있듯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제가 아무리 혼수며 집이며 제대로 해갔다고 해도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그저 며느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하는 태도에 제가 어디까지 참고 양보해야 하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명절이 다가오면 금이야 오기야 키운 외동딸인 저를 기다리며 손꼽아 하루라도 같이 보내고 싶어 하시는 친정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신랑과 약속했습니다. 양가 공평하게 명절마다 번갈아 가면서 시댁과 친정을 가자고요. 서로 부모님이 계신 이상 당연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니 그 약속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신랑은 우리 어머니는 자식 결혼시키면서 제대로 해준 것도 없어서 늘 미안해하시니까 명절만큼은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게 해드리자며 양보를 당연하게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서운했지만 처음엔 또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 말이었어요. 솔직히 너도 알잖아. 요즘 며느리들 집 해왔다고 유세 부리면 부모님 마음 다친다. 여긴 대한민국이야. 그 정도는 너도 감안하고 살아야 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내가 유세를 부렸다고? 나는 그저 부모님의 성의를 무시하지 않기 위해, 나중에 괜한 소리 듣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뿐인데, 그걸 유세로 받아들이는 이 사람과 이 집안에 과연 내가 맞춰 살아야 하나 정말 고민됐어요. 하지만 이혼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때마다 머릿속엔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 하나 못 참고 이혼하면 내 부모님은 뭐가 되는 걸까? 우리 딸 하나 잘못 키워 남의 집에서 참지 못해 돌아왔다는 소리를 들으실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또 시댁에 끌려다녔습니다. 처음엔 참고 살면 나아지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자존감이 무너지고 말도 못하게 우울해졌어요. 왜 나는 늘 맞춰야 하지? 왜 나만 참고 나만 양보해야 하지? 며느리는 왜 당연히 고개 숙이고 시댁에 맞춰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이 끝도 없이 떠올랐고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과연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일까요? 아니요. 요즘은 오히려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딸, 어쩌면 잘못된 결혼 선택으로 스스로를 가둬버린 못난 딸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다른 누구보다도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님께 당당하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했던 제 자신이 지금은 너무 부끄럽고 한편으론 화도 납니다.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왜 내 삶이 이렇게 휘둘려야 하는지, 왜 나는 며느리라는 이름 하나로 존재 자체가 작아져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혼 후 맞이한 첫 명절이었어요.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막상 명절이 다가오자 걱정과 부담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신랑과 함께 시댁에 가는 것도, 시외가까지 함께 방문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거니 생각하며 따라갔지만 무려 3일이라는 시간을 음식 만들고 인사 다니고 어른들 시중 드는데 온전히 써야 했던 명절이었죠.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버렸고 친정에는 결국 그 주 주말이 되어서야 겨우 찾아뵐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인데 친정 부모님께는 정작 명절 당일에 인사도 못 드리고 늦게 찾아뵌 게 내내 마음에 걸렸어요. 더 서운했던 건 신랑의 말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이라 당신 어머니가 친척들에게 자랑도 하고 싶고 새 식구가 들어왔다는 걸 알리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냐며 제 서운함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죠. 저를 배려하기는커녕 어머니 편을 드는 그 말이 정말 가슴에 박히듯 아팠고 당연하게도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신랑은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첫 명절에 친정부터 가는 신혼부부가 얼마나 되냐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를 기다리며 그 긴 연휴를 외롭게 보내셨을 친정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무너졌는데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저도 결국 폭발했어요.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인데 이렇게 시댁 위주로만 돌아가는 게 맞냐고 따졌습니다. 결혼 전엔 서로 공평하게 살자고 했던 약속이 있었잖냐며 그런 약속 다 잊었냐고 이제 와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댁 중심으로만 움직이는 건 너무하지 않냐고요. 무엇보다 우리 부부가 살고 있는 그 비싼 집 시댁에서 해준 것도 아닌 친정 부모님이 큰 마음 먹고 마련해주신 집인데 어떻게 그 고마움은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 집은 명의가 장인 명의지 내 명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게 집을 해온 것도 아니라며 쏘아붙였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뒤로도 남편은 계속해서 본인의 논리를 펴며 이야기했어요. 남녀가 결혼을 하며 한 가정을 이루는데 평균적으로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고 묻더군요. 보통은 남자가 훨씬 큰 돈을 부담한다고 그게 현실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따지면 자기는 불리한 조건으로 결혼한 거 아니냐고 따지듯 말했죠. 결국 남자가 돈을 많이 해와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구시대적이고 욕먹을 이야기 아니냐며 우리는 공평하게 반반씩 부담하고 결혼했으니 서로 할 말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나온 말은 더 충격이었어요.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내가 아무리 공평을 외쳐도 그게 통하지 않으니 순리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공평함이란 말을 꺼낸 제 자신이 우스워졌죠.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진심으로 정 붙이려 애쓰는 시어머니가 몇이나 되겠냐고 본인 엄마. 마음도 몰라주는 저를 너무하다며 몰아붙이던 신랑.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마다 전화를 하셨어요. 아침밥은 챙겨줬니? 국은 끓였니? 따뜻한 국 한 그릇, 갓 지은 밥 한 공기로 하루를 시작해야 신랑이 든든하게 출근한다고 하시면서 국과 밥은 꼭 아침마다 새로 지으라고 당부하시곤 했죠. 그뿐인가요? 장 보러 가는 날이면 이건 사라, 저건 필요하겠다며 잔소리하시고 심지어 아침, 저녁 밥상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들들 볶였는데도 저는 단 한마디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어요. 저만 바보 같고 멍청해 보였죠. 밥상 사진을 꼭 보내야 하냐고 조심스레 여쭤봤더니 시어머니는 제가 살림이 아직 서툴러서 가르쳐주려는 것뿐이고 결국은 아들 입맛에 맞게 요리를 해야 하니까 자기가 도와주려는 거라며 괜한 오해는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입맛은 내가 잘 아니까라며 본인은 악의 없는 조언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점점 더 무력해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엔 이런 말씀도 하셨죠. 혹시라도 처사이가 딸이면 친척들 보기에 체면이 안 선다며 될 수 있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몸조리 잘하고 좋은 시 받을 수 있도록 경건한 마음으로 지내라고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저 네, 알겠습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숨이 막힐 듯 더운 여름 주말, 시누이의 시어른 생신이라는 이유로 저까지 불려나가게 되었어요. 아무리 가족 행사라지만 제게는 전혀 상관없는 집안의 생일상이었는데도 당연하다는 듯 손을 보태라는 분위기였죠. 그렇게 저는 이틀 동안 꼬박 시누이 집에서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간단한 반찬 몇 가지가 아니라 마치 잔치집이라도 된 듯 끓이고 볶고 지지고 무치고 집안 여자들 총출동이라며 저까지 자연스럽게 포함된 거죠. 쉬는 주말도 없이 하루 종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하다가 끼니라고는 라면에 누룽지로 간신히 배를 채웠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도 서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내가 대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이게 과연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인가? 스스로에게 계속 되물으며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길고 외로웠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참다 못해 신랑에게 얘기했어요. 시누이의 시댁 생신상에 왜 나까지 이틀씩이나 동원되어야 하냐고, 그렇게 고생하고도 정작 나를 챙기는 사람 하나 없었다고, 너무 서럽고 속상했다고요. 그런데 돌아온 건 위로도 공감도 아닌 싸늘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깟 음식 좀 도와준 게 뭐가 그렇게 서글프냐고. 너 외동이라 가족관계를 잘 이해 못하나 봐. 가족애가 부족하구나라며 마치 제가 정이 없는 사람이라도 되는 듯 저를 다그쳤습니다. 남편의 그 무심하고 날선 말이 더 가슴 아팠어요. 언제까지 제가 외동이라는 이유로 가족애를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 주말 일하는 내내 제 옆에서 익숙한 듯 척척 음식을 준비하던 시누이는 일이 얼추 끝날 무렵 웃으며 말하더군요. 역시 둘이 하는 것보다 셋이 하니까 일이 훨씬 빨리 끝난다. 다음번 제사 때도 일손 좀 부탁해도 되겠지? 그 순간 저는 그 사람의 뺨을 한 대 때리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부탁이라는 말도 실은 웃으면서 던진 명령처럼 들렸고 이 모든 상황이 날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거든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더 어처구니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족끼리 당연히 해야 하는 걸 뭐하러 부탁이라는 단어를 쓰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집에서는 가족이면 당연히 부려먹어도 된다는 말로 들렸고 저라는 사람은 언제나 일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구나 싶었죠. 시누이 집이 우리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니까 내가 신경 쓸 수 있는 건 최대한 신경 써주고 조카들도 내가 봐줄 수 있으면 최대한 봐주라고. 그래야 내가 나중에 아이 낳았을 때 시누이가 너 도와주고 그렇게 서로 돕는 거라고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외동이라 가족애를 잘 모를 텐데 이럴 때 경험하고 배우는 거야 라고도 하셨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 이후 한 달이면 열흘 이상 저는 시누이의 쌍둥이 아이들을 돌보느라 퇴근 후 제 시간도 없고 주말도 없었어요. 피곤한 몸으로 퇴근한 저를 기다리는 건 어린아이 둘을 동시에 돌봐야 하는 노동이었고 그 와중에도 누구 하나 고맙다는 말은커녕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태도만 있었죠.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어느 날 이런 말까지 하시더군요. 신우가 오빠가 있어서 그렇지 언니나 여동생이 있었으면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애도 봐주고 했을 텐데 너는 외동이라 그런 정을 못 느끼는 거야. 정은 주고받아야 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잘 좀 신경 써야 그 정이 돌아오는 거야. 신신당부하시던 그 표정과 말투가 아직도 생생해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제가 지금까지 감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쏟아부은 노력들이 모조리 무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말했어요. 저 외동이지만 사랑 가득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충분히 가족애가 뭔지 알고 느끼며 자랐어요. 하지만 이런 건 가족애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날 사람 이하로 취급하는 짓거리들이에요. 제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마치 충격을 받은 듯 아주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저 눈에 깜짝 놀란 그 얼굴에 뺨을 한 대 아니 여러 대라도 날려버리고 싶은 충동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시어머니 말에 말대답이야? 너는 말대답도 말대답이지만 며느리란 이름으로 이 집에서 하녀처럼 부려먹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정말 잘못된 거다. 그 말에 제 안에 있던 분노가 더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차올랐습니다. 며느리를 종처럼 부려먹으면서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시어머니면 그건 그냥 가부장제의 잔재지 존중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에요. 이 집에서 며느리 겸 하녀 노릇 더는 못하겠어요. 그만두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죠. 가난한 집안에서 그 흔한 재산도 인격도 배려도 없는 집 아들놈 하나 구제해 준 게 나예요. 부잣집 외동딸로 곱게 자란 저를 며느리로 들였으면 적어도 고마워하진 못해도 종부리듯 하지는 말았어야죠. 이건 없는 것들이 괜히 부심 가지려다 일으키는 모욕이에요. 저 이제 더는 이 구질구질하고 더러운 집구석에서 살지 않아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멀쩡한 며느리 하나 잃었으니 하녀처럼 일할 새 며느리 알아서 구해오세요. 제가 참다 못해 쏟아낸 말들에 남편은 기가 막힌다는 듯 고개를 젖히며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결혼하면 이 정도는 누구나 감수하고 사는 거 아니냐? 넌 그깟 집 좀 해왔다고 도대체 뭘 그리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냐? 설마 내가 돈 좀 있다고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거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누굴 무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을 해온 쪽이 제가 아니었더라도 사람 사이의 예의와 공평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에게 성심껏 잘하려 노력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제가 고개를 숙이고 맞춰주고 참아온 시간들, 결국 그들이 저를 아래로 보기 위한 명분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나 너랑 이혼할 거야. 제가 단호하게 이혼하자고 말하자 신랑은 곧장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와 시누이 앞에서 말이죠. 그래, 이혼하자. 너나 잘해. 너 지금 유책 배우자야. 위자료는 내가 준비해. 너 때문에 우리 가족 다 망신당했어. 날뛰듯이. 말하는 신랑의 모습은 정말 보기 민망할 정도였지만 저는 차분하게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너희 가족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나는 다 기록해왔어. 최근엔 녹음까지 시작했어. 그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히 이혼 소송에서 내가 유책 배우자라는 걸 입증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제 말에 신랑은 눈을 휘둥그레 뜨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리고 저는 덧붙였습니다. 이 세상엔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법은 감정도 도리도 통하지 않을 때 최소한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있는 거야. 가진 것도 없이 자란 사람들이 뭐든지 돈으로 억지로 휘두르려고 할 때 법은 그런 사람들한테도 예외 없이 작용해. 이제 내가 그걸 증명할 차례야. 그 순간 신랑은 저에게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다가와 몸싸움을 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한 번만 손대봐. 그래야 내가 더 확실하게 더 유리한 증거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 말에 신랑은 갑자기 꼬리를 내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주저앉는 그의 모습이 너무도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봐라, 결국 남자도 돈 앞에서는 이렇게 꼬리를 내리는구나라고 말하며 허탈하게 그리고 통쾌하게 웃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아무런 거짓말도 입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시댁에서도 저 잘해주세요 라며 해오던 빈말들조차 이제는 더는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다 버거워서, 다 지쳐서 결국 모든 걸 내려놓고 친정으로 돌아온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돌아와 처음 며칠은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외동이라 그렇다. 외동이라 가족애를 모른다. 그 말이 이렇게 뼈에 사무치게 아플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자라온 환경을 비난받는 듯한 그 말, 제가 가진 유일한 가족의 형태가 죄라도 되는 듯한 그 말들이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하는 법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 하나 믿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았습니다.
진심이 항상 통하는 건 아니고 그 말에도 예외가 존재한다는 걸요. 그런 예외가 세상에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먼저 말해줬어야 할 사람은 아버지셨는데 차마 원망할 수가 없어서 저는 그저 아빠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냥 말없이 오래도록 가만히 안겨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요즘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가슴을 쿵쿵 내리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숨이 턱턱 막히고 눈물이 저도 모르게 차올라요. 이렇게나 숨이 막히는 줄 몰랐고 이렇게까지 내 마음이 망가졌는지도 몰랐습니다. 처음엔 좋게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상처는 있었지만 감정적으로 매듭짓고 싶지 않아서 협의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도무지 고집을 꺾지 않았고 반성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기에 결국 아버지께서 아시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음도 단단히 먹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소송이라고 했어요. 그 시간을 견뎌야겠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야만 제 자존감도 제 인생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몇 년은 더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언젠가 반드시 그 행복했던 나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겁니다.